아이씨, 컴퓨터의 문제 역시. 마우스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의 문제야. 됐다. 이거 봐. 60일이야, 60일. CPU를 60일을 가동시켰어. 뭐 어떻게 하면 60일이 나와? 내게 지금 엄청난 이게 16기가 메모리로 가는 건데 61%가 지금 풀가동된 걸로 조작을 해놨어. 자, 지금 어때요? 예, 지금 조금 버퍼 나아졌죠? 예, 지금 버퍼 나아지고 괜찮아졌죠? 지금 괜찮아졌죠? 하여튼 지금 망치부인 방송이 망치부인 방송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행이야. 국정원 범죄 이야기. 제 국정원 증거조작단 이걸 갖다가 지금 검찰의 실수를 하고 퍼니캣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검찰 실수를 하고 물타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1심에서 국정원이 유가려한테 얻어낸 진술이 조작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지금 공소 유지가 힘들어. 그런데도 왜 검찰은 공소를 계속 하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서울시 간첩 사건으로 박원순한테 흠집 내려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이석기 건까지 국민들한테는 의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한테 흠집을 내려고 서울시 공무원 사건을 무조건 몰아가고 싶었던 건데 지방선거 때 어떤 빨갱이 광풍을 불게 하려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이석기 재판도 증거가 없이 유죄가 나왔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의 유신적 방식 뭐든지 그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은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을 간첩 빨갱이로 몰아가는 유신 시대의 방법으로 공안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지금 박원순한테 상처내겠다는 그 야망을 버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돼요.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통진당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엔 더 유리한 거야. 근데 이게 박원순한테 상처내고 싶은 욕심에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갈지 두고 봅시다. 근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 뉴스 한번 찾아봐요. 김대중 내라는 못대.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전두환이 박정희의 양아들이었다며. 정치적 양아들이었는데 이 전두환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내라는 못죄로 사형 선고를 했잖아. 근데 그때도 요 영사 증명서라는 게 악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 김기춘이 박근혜 측근 김기춘이가 실세였던 게 박정희 전두환 때잖아. 박정희 전두환 때 실세였던 김기춘이 썼던 방법이 영사 증명서라는 걸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또 쓴 거야. 그걸 또 쓴 거야. 이게 박근혜 정부의 한계예요. 지금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KTV에서 대한뉴스를 다시 해준대. 응? 박정희 때 있었던 대한뉴스 그 필름을 복원해서 방송한대. 미친 것 같아. 미친 게 틀림없어. 대한뉴스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보여준대 KTV에서. 그걸 지금 추진 중이래. 미친 게 틀림없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독재자라는 낙인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싶은 모양으로 계속 그래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가. 어쩌자는 거냐고 지금. 예. 아니 오늘 전두환 대통령 그게 땡전 뉴스였고 대한뉴스는 뭐였냐면 박정희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 공장에 가서 막 뭘 지시를 해. 뭘 막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장면. 이런 게 막 나와.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남의 공장 가서 뭘 지시하냐고. 뭘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뭔가 지시한 것처럼, 뭔가를 지시한 것처럼 대한뉴스를 만들어갖고 보여줬다.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 그때 당시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공장도 잘 몰라. 근데 막 박정희가 막 큰 공장에 가서 뭘 가르치는 척을 하면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메 박정희가 똑똑한가 봐. 저런 걸 다 지시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뉴스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정희가 되게 똑똑한 줄 아는 게 그 대한뉴스에서 사기를 쳐서 그런 거야. 그걸 지금 KTV에서 대한뉴스를 복원하겠다고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의 대한뉴스를 복원하는 것처럼 유신 정권을 복원하고 있어. 유신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헌법 위에 박근혜, 헌법 위에 박정희처럼 헌법 위에 박근혜를 두고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요 이 쌍용차나 철도 노조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이거 반헌법적이에요. 우리 헌법은 뭘 보장하고 있느냐?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노동 3권이 뭐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단체 교섭을 회사가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다. 단체 행동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가 근로 3권, 노동 3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야. 그런데 파업을 했다고 지금 박근혜가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대. 정부 차원에서. 이 공사인 코레일에서 손해배상을 140몇 억을 청구를 했어. 이거는요 헌법을 지금 무시한 거야. 박근혜 이명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야.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인데 둘이 헌법 위에 이명박, 헌법 위에 박근혜. 그러면서 지금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유신 정치의 부활. 유신 정치라는 게 뭐였냐면 대통령이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그게 긴급조치인데 긴급조치를 만든 게 박정희야. 그게 긴급조치를 인정한 게 유신헌법이고 유신헌법 만든 게 박정희고 박정희의 유신헌법 초안이 지금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 할배야. 그게 지금 벌어진 일이야. 뭐가 허위사실 유포인데? 망치 부인 철컹철컹 징역 8개월. 미안한데 징역 8개월은 못 살았고 실제로 징역을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 박근혜 당의 국회의원이야. 박근혜 당 국회의원은 진짜 징역을 2번이나 살은 전과 2범이고 나는 구치소만 3개월 갔다 왔어. 잘못 알았지? 잘 가. 감옥이 좋아? 너 이러다가 곧 감옥 가겠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너 감옥 가는 거 몰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을 그러니까 박근혜가 곧 법이다.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그 저기 영화에 보면 거기 그 악역 고문 형사가 나오잖아. 고문한 형사가 국가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라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한잘라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국가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라고 얘기하는 국가, 그놈들의 국가는 전두환이었잖아. 걔네들은 전두환이 국가였어. 근데 지금 이 박근혜의 벌레들은 박근혜가 국가야. 그러면 박근혜는 국가일까요? 박근혜는 국가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국가는 누구야? 국민이에요. 국민이 국가야. 그게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의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직원이야. 근데 어디서 지가고 국가래. 노예가 어디서 주인한테 내가 곧 주인이다 이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노예하고 직원의 차이점은 뭐냐?
노예는 월급을 안 줘. 노예한테는 월급을 안 줘. 그러나 이 직원은 이게 직원인데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직원인데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원이야. 국민이 사장이야. 근데 어디서 감히 국가를 비판하면 안 된다 씨발 지랄들이야. 너는 네가 저 점포 사장인데 니네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기 손님 모가지 딸라고 그러고 함부로 저기 돈 훔치고 늦게 나와가지고 개지랄 떨어도 비판 한마디 못하니? 그따위로 점포 운영해갖고 언제 돈 벌겠니? 이 등신 새끼야. 네가 사장인 빵집에 직원이 개지랄하면 잘라야지. 욕하고 비판하고 너 나가! 라고 얘기해야지. 어디서 감히 점원님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 등신 새끼야. 아니 망치 부인이 그렇게 재미없는데 왜 봐. 망치 부인이 그렇게 재미없는데 왜 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고 여러분이 사장인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야단치고 잘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감히 직원님한테 왜 덤비냐? 그러면 되겠어? 이 등신 새끼들아. 나 진짜 이 노비근성. 아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어저께 하기로 했다 못한 얘기 있잖아. 키 리졸브 훈련. 아니 여러분 엊그저께 월요일날 북한에서 우리 NLL을 3시간인가 침범을 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와, 이명박 때였으면 이걸로 막 장사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지금 남북 대화 국면이잖아. 남북 대화 국면이기 때문에 NLL 침범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개 지랄을 떨더니 그 노무현이 NLL을 지켰다는 거 증명된 다음에 아니 그 대단한 NLL을 북한에 3시간이나 침범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이건 뭐 때문이에요? 남북 대화 국면이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그동안 NLL 문제니 뭐니 떠들어댔던 건 결국 다 뭐였어? 정치적 쇼였다는 거야. 정치적 쇼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서 MBN 무슨 TV조선 채널A에서 존나 떠들어대면서 막 빨경이 나빠 북한 나빠 지랄하는데 지금은 대화 국면이라 엊그저께 핵분유 보냈잖아. 응? 북한에 김대중이 쌀을 보내갖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개 지랄 연병을 떨더니만 박근혜가 핵분유 보낸 건 왜 조용히 하냐? 김대중이 쌀 보내면 그거는 핵폭탄이 되고 박근혜가 분유 보낸 건 핵폭탄이 안 되냐?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견을 버려 이 씨발놈들아. 어디 이런 개지랄들을 그냥 박박 떨면서 아니 같은 날 NLL 침범이 있었고 그때 분유가 갔다니까? 근데 왜 조용해? 김대중 때 연평해전이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랄하더니만 왜 조용해? 너네 NLL은 우리 영해라며. 개지랄을 떨더니만 영해 침범한 북한에다가 분유 보냈는데 왜 입 다물고 있어? 박근혜가 하면 진리고 김대중이 하면 악이야? 이 시벌놈들아. 쳐죽이는 새끼들. 결국은 뭐냐 하면 쌀이나 분유가 무슨 핵폭탄이 되겠어. 말 같지도 않은 정치 쇼인 거지 개새끼들이. 결국은 이게 개새끼 아니에요. 이 쥐새끼들이. 목소리 열혈팬님 감사합니다. 이놈 새끼들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제 사실 얘네들도 미칠 거야. 왜? 이제까지 말이에요. 핵대종? 야 이 새끼야 네가 핵대종 쓰니까 핵끄내라고 바로 쓰잖아. 왜 그랬어? 결국은 말이에요. 지금 참 박근혜 정책에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혜리님 고마워요. 박근혜 정책에는 일관성이 없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작년 내내 박근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중국하고 중국이 계속 남북 대화해라 그럴 때
박근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였죠?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해야 대화하겠다. 그거 기억나시는 분 손? 작년에 남북이 이렇게 긴장 상태로 가면 안 된다. 대화하고 협력하라. 라고 국민들이 요구했을 때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작년 내내 떠들었잖아. 그거 들으신 분 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비핵화 선언했어요? 지금 비핵화 선언했어요? 안 했지? 비핵화 선언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비핵화 선언 안 했어. 그런데 왜 대화해? 작년에는 그게 원칙이라며. 비핵화 선언을 해야 대화한다는 원칙이라며. 도대체 그 원칙은 어떨 때 원칙인데 박근혜의 원칙은 이랬다 저랬다야? 원칙과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꼭 안 지키더라.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꼭 안 지켜. 아, 그 박근혜 말은 반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기계야? 아주 진짜. 결국은요, 작년에 뭐 비핵화 선언을 해야 대화한다는 말도 정치적 쇼였던 거야. 뭘 위한 쇼? 그 박근혜 지지자들, 반공주의자들 모아내느라고 쇼했던 거야. 아니, 비핵화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비핵화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왜 대화하는 거야? 이거 종북이야? 박근혜 종북 증명이야? 북한이랑 대화하라고 요구하면 종북이라며. 종북 빨갱이라며. 그 박근혜가 종북 빨갱이냐냐? 아니, 내가 작년에 비핵화 선언은 차치하고 대화해야 된다면 나한테 종북 빨갱이냐냐 했던 새끼들아. 이런 씨발놈들아. 지금 박근혜가 비핵화 선언 안 한 김정은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왜 조용히 있어?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외쳐. 종북 빨갱이냐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봐. 이 새끼들아. 쳐죽을 놈 새끼들. 박근혜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박근혜가 하면 평화이고 망치 부인이 주장하면 종북이야? 어디서 이런 개그지 같은 주장이야? 개그지? 미안해요. 쥐그지 같은 주장이야. 오리나무님 스마일링 감사합니다. 그럼 망치잖아. 넌 대화하지 말라는 거냐? 누가 대화하지 말래? 앞으로 뻘소리 하지 말고 평화적 대화를 계속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박근혜가 통일이 대박이다. 사실 통일이 대박이란 말 누가 먼저 했을까요? 통일이 대박이란 말 누가 먼저 한지 알아? 그거 내가 한 말이야. 내가 통일이 대박이라 그럴 때는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나더러 종북 빨갱이라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김정은 뭐 기쁨 줘라는 둥 나한테 그랬지. 여러분 기억나죠? 내가 통일이 대박이란 얘기를 그게 2012년에도 했었어. 기억나요? 2012년 내 해마다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북한과 통일을 해가지고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된다. 그럼 대박난다. 기억나는 사람? 내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 한잘라님 감사합니다. 내 대선 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때 나더러 니네들 뭐라 그랬어? 이 김정은이 기품조 같은 년아 종북 빨갱이냐나 이 씨발놈들아. 내가 하면 김정은이 기품조고 박근혜가 하면 평화대통령이야? 이 썩을놈 새끼들. 이씨 개놈 새끼들. 그리고 내 말 따라할 거면 망치 부인이 그랬다라고 따라해야지. 어디서 조용히 따라하고 그래. 가서 박근혜더러 김정은 기쁨조냐고 물어봐. 내가 할 때는 김정은 기쁨조라고 지랄해놓고 왜 박근혜가 하니까 조용히 입 쳐닫고 있냐 이 새끼들아. 자, 그러면 박근혜가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인 거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인도적 지원하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하고 통일의 의미를 깨달은 거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를 믿을 수가 없어. 박근혜와 김기춘이를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저러다 갑자기 내일
등 돌리고서는 또 전쟁이 어쩌다 저쩌다 그럴지 누가 알아. 아주 환장하겠다니까. 뭐 앞뒤가 맞는 게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래놓고 원칙을 지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아, 도대체 비정상은 뭐고 정상은 뭐냐고. 원칙은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원칙이야? 어? 오늘 이랬다가 또 내일 갑자기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북한을 못 믿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미식기들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그동안에 북한이 어쩐다 저쩐다 북한은 적이다. 야, 지금 남북 대화하잖아. 적군하고 대화하잖아. 너네 이제까지 북한이 적이라는 둥 어쩌다는 둥을 떠들었다 새끼들아. 그 지금 박근혜가 지금 적군하고 얘기하고 있어. 적군 수괴하고. 너네 뭐라 그럴 거야? 순간의 살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석기가 북한을 따랐다. 북한이 주장한 말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 빨갱이다. 내란 음모다. 이러면서 지금 12년형 때려놓고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북한이랑 얘기하고 있어. 뭐 이석기가 하면 불륜이고 지가 하면 로맨스야? 아니 그럼 김정은이가 어느 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 그러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종북이야?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어. 뻔히 있는 증거는 개무시하고 죄 있는 놈을 무죄를 주지 않나. 증거가 불분명한테 유죄를 주고 그래놓고서는 종북 빨갱이를 척결해야 된다. 내란 음모가 어쩌다 이래놓고 또 북한이랑 또 대화는 하고 또 막 뭐 또 퍼주기도 하고. 순간의 살자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논리가 비약이야. 논리 비약이 뭘 심해. 아니 이게 니네들이 주장한 대로잖아. 니네가 주장한 대로. 아니 너네 뭐라 그랬어. 북한하고 대화하고 북한 따라하면 그게 북한의 말을 다 들으면 그게 종북이라며. 딸을 종 북한북 아니야? 북녘북에 딸을 종 그게 종북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선진국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 이런 미친놈, 북한이 선진국이래. 야, 그거보다 종북이 어딨냐?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안 하면 대화하지 않겠다. 그래도 내가 비핵화 문제는 미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해야 된다. 그러자 종북 빨갱이형으로 외쳤다, 이 새끼들아. 그럼 박근혜가 지금 비핵화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대화하고 있어. 그럼 박근혜한테 와서 종북 빨갱이형 욕해봐. 왜 안 해? 그게 뭐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야. 이석기가 내라는 뭘 했다라는 증거 나왔어? 아무런 증거 없잖아. 고쳐진 녹취록과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증인의 일방적 추측밖에 없어. 그걸로 12년 내라는 뭐죄를 때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야? 이거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뉴욕타임즈도 종북이고 국제 엠네스티도 종북이냐? 전 세계의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석기 판결에 대해서 다 문제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문제있는 판결 해놓고 한쪽에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그놈의 법은 어느 때 적용하고 어느 때 적용 안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게 뭐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야? 유월님 감사합니다. 누가 폭파 운운했어? 이석기가 폭파 운운했다는 증거 있어? 이석기가 폭파 운운 전쟁 운운했다는 증거 있어? 그거 다 가짜라고 지금 변호인들이 밝혀냈잖아. 망치 부인이 김정은 기쁨조. 법원에서 만나자. 예. 지금 증거도 없이 내란 음모죄를 판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설명 비핵화 선언이 없으면 대화는 없다. 계속 작년에 그러면서 전쟁 몰이로 몰아가더니
이석기는 12년 주면서 남북 대화는 추진하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떠벌리면서 국가보안법은 얘기하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래서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법치주의가 뭐냐. 여러분 법치주의가 뭔지 알아요?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개인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걸 얘기해요.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개념인지 알아요? 평등이에요.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평등이라는 건 뭐냐? 그 유명한 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법을 상징하는 조각들이 뭘 들고 있어? 저울을 들고 있잖아.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게 뭐냐? 모든 범죄에는 합당한 형벌이 있고 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처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법의 정신이야. 그게 법치의 정신이야. 그런데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주고 증거가 분명한데 무죄를 주고 요거 법치 아니야. 그거 법치가 아니야. 응? 헌법에 보장된 근로삼권을 행사했다고 막 손해배상 때리는 거 이거 헌법 반헌법적인 행동이야.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증거재판주의에 따르지 않고 검사가 다수의 여기자를 성추행해서 여기자들이 검사를 고발하겠다. 처벌해달라 요청했어. 처벌 안 해. 요즘에요. 성추행에 대한 범죄가 법 적용이 되게 세져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유죄야. 스치기만 해도 성범죄자 되는 거야. 누가 빤히 쳐다만 봐도 여자가 기분 나빴다라고 고소하면요. 그거 처벌받아요. 그런데 어디서 여기자를 집단으로 추행한 검사를 처벌하지 않아. 박근혜가 성범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 반대로 내가 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구나. 검사의 성범죄는 못 본 척한다. 그 얘기였구나. 응? 국정원 직원의 우리 딸 어린 10살짜리 딸 사진에다가 국정원 직원이 개지랄한 거 왜 처벌 안 해? 아, 그것도 반대로 얘기한 거구나. 국정원 직원이 어린이 대상으로 성범죄한 건 못 본 척 하겠습니다. 친박 검사가 여기자를 다수 추행한 건 못 본 척 하겠습니다. 그 말인데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이런 씨발. 지금요. 중요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이번에 박근혜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통일준비위라는 걸 만든다 그랬어. 통일준비위라는 걸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통일준비위라는 거 왜 만들지? 우리나라에 통일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부서, 그에 딸린 직원들,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부서가 있어. 그게 뭘까요? 통일부. 통일부 장관, 통일부 직원들, 이 사람들이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 일로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 공무원들 월급 받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박근혜가 통일준비위를 만들어서 지가 직접 챙기겠대. 뭔가 수상해. 그러면 박근혜가 정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을,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시켜야 되죠. 지금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 알지? 통일에 반대하는 강연했던 사람을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린다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박근혜 뭐 하는 거야. 아니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이렇게 꼴통인 줄 알 거 아니야.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앉혀놓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또 누구를 앉히려고. 거기 들어간 돈은 무슨 돈을 쓸 거냐고. 골 때리죠. 자,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왜 통일부를 배제하고 지가 직접 하겠다 그러느냐. 여기에 내가 볼 때 비밀이 있어. 왜 통일부를
남북 대화에서 자꾸 소외시킬까요? 왜? 통일부가 집중 강화된 게 언제냐면 김대중 노무현 때야. 김대중 노무현 때 직원들을 뽑고 정말 통일을 준비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개념이 강해? 통일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풍부한 사람들이야. 대화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통일을 위해서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박근혜가 원하는 건 그런 인재들의 도움이 아니야. 자기 중심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말 통일팔이죠. 정말 통일을 하려면 그 통일부의 인재들을 데려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지지난주였지. 통일부에서 2월 초에 차관을 불러다가 어떤 직원 하나를 불러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앉혔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남북대화랑 이거 추진한 거야. 대화를 다 추진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간 역할을 한 거야. 그래놓고 잘랐잖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장수는 군인 출신이라서 남북 대화 별로 안 좋아해. 해본 경험도 없고 싸움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장수는 남북 대화하고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김장수가 작년에 계속 주도할 때 뭐 비핵화에 선언 안 하면 대화는 없다 이러면서 계속 지랄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남북의 평화적인 대화를 원해. 시진핑과 오바마가 남북 대화를 원해.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직원 데려다 일주일 동안에 빼먹고 도로 쫓아보낸 거야.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 통일부를 제외하고 통일부를 소외시키고 그쪽에 정말 통일을 준비해왔던 인재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지멋대로 통일 논의를 해가겠다는 거야. 그게 통일부야. 통일준비위야. 그러니 통일준비 정말 박근혜가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을 잘라야지. 그리고 정말 통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써줘야지. 도대체 통일부는 뭐에다 써먹으려고 정지시켜놓고 그 통일 준비를 만든다는 동 지가 직접. 내가 제일 요즘에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 박근혜가 지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이야. 지가 직접 꼼꼼하게 차관 뽑아가지고 별장 성접대 사건에 딱 막 동영상 찍히고 자기가 직접 봉투에다가 밀봉 인사해가지고 윤진숙, 이동읍, 윤창중, 김정은, 김학의, 자기가 박근혜가 뭐 직접 한다는 말이 내가 요즘에 제일 무서운 말이야. 이런 박근혜가 왜 지지율이 높을까요? 이런 박근혜가 왜 지지율이 높을까요? 그런 박근혜의 명백한 잘못을 적재적소에 비판해줘야 되는 게 누구야? 적재적소에 비판해줘야 되는 게 그게 김한길이야. 그런데 김한길이가 그런 비판을 제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한다니까? 그래서 박근혜 인기가 고공행진이야. 뻑하면 김한길이가 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박수 치고. 국민들이 박근혜가 잘하는 줄 알잖아. CJ 엔터스 압도님 감사하고요. 정말로 박근혜가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에 찬성하는 통일부 장관부터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일부 직원들이 통일을 위한 노력, 그들의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또 쓸데없는 돈을 들여갖고 통일 준비를 만든다고 개지랄 떨어?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거기다가 이번에 박근혜가 아주 또 중요한 걸 발표했어. 이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사는 사람들은 6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되게 좋잖아. 그전에는 연봉 5천만원 이하만 그 25만원인가를 돌려받았는데 연봉 7천만원 이하까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야. 세금 환급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 하면 이게 월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절반이 월세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대 상태의 집들의 절반이 월세야. 결국은 그 월세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야.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월세 소득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월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요 월세 소득에다가 과세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과세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월세 소득을 월세 내고 있다라고 증명을 국가에 내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월세 소득을 받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원래는 이 세금을 어디서 걷어야 되냐 하면 보유세에서 걷어야 되는 거예요. 보유세. 부동산 보유. 부동산을 지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이 건물 저 건물 이 집 저 집 해갖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야 될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 보유세를 뭘로? 월세로 대체하는 거야.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는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겠죠. 세금 낼 만큼 올릴 거 아니야. 그죠? 세금 분량만큼 월세를 올린다는 거야. 결국 집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로 걷어야 될 세금을 결국 월세 세입자들에게 쪼개준 게 이번 정책이라는 거야. 어? 스마일님 민주조아님 감사합니다. 월세를 더 올려서 그 세금,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노무현 때 걷었던 세금을 이명박이 깎아줬잖아. 그래놓고 그 세금이 부족해갖고 지금 나라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월세 소득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은 그 월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라에 대한 세금은 들어가지.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이 월세 내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쁜 곰탱이님 감사합니다. 또 부자를 위한 세금이야 이건. 보유세를 거두면 간단한 문제인데 보유세를 거두면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팔 거 아니야. 팔면 집값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싼 집값에 집을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이 높은 월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왜? 빚 내서 집 사라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야. 왜? 지금 자기네들 지금 새누리 지지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잖아. 부동산 부자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대출 부동산이 안 팔리고 있잖아. 막 올라가서 팔려고.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팔기 위한 집으로 막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작년에는 뭐 했냐? 월세 임대주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줬어. 임대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죠? 작년에 박근혜가 임대업으로 돌리면 세금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 작년에. 그래서 전세를 다 임대업 월세로 돌리게 했어. 월세로 유도를 한 거야. 근데 그 월세가 은행 대출보다 되게 비싸. 월세가. 그렇게 비싼 월세로 다 돌리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월세에다가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월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이제 쪼개서 지우는 거죠. 임대소득 내는 건 당연하다니까? 그런데 그 임대소득을 걔네들이 집주인이 그걸 지 돈으로 내겠냐고. 월세로 올려서 세금을 낸다니까? 그게 문제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당연히 그걸 내야 되는데 그 임대소득에 대한 원래는 그건 뭘로 내야 되냐?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될 돈인데 그걸 임대소득으로 세금을 매기면 결국 임대소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세금 내는 사람들이 월세에다가 세금만큼을 더 걷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란 얘기라고. 그런 세금보다 뭘 더 걷어야 돼? 보유세를 걷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가 다른 것보다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 그래갖고 이명박 때 어떤 장관 여자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집이 44채인가 그랬어. 기억나요? 오피스텔인가 집인가 합쳐서 44채야 집이. 그래갖고 집이 왜 이렇게 많냐니까 자기는 땅을 사랑한다고.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많냐니까 자기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랬던 거 아니야.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왜 44채나 갖고 있었겠어. 결국 그게 오르면 팔아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사모은 거 아니야. 수십 채씩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그걸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되는 주택이 150만 채야. 그게 지금 임대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정말 이게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면 국민들은 그 대출 받은 거를 감당을 못해. 나중에 그게 일본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출금보다 집값이 떨어져 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일본도. 예. 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책이 과연 박근혜 정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박근혜를 찍으면 정말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된 줄 안 거잖아. 그런데 박근혜가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집권 뒤에 나타난 현상. 공과금은 일제히 다 올랐어. 그죠? 건강보험료도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10%가량 올랐어요. 상반기에 19만 원이었다가 하반기에 21만 원, 2만 몇천 원이 오른 거야. 그러면 10%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건강보험료 올랐지, 전기요금 올랐지, 가스요금 올랐지. 포도아플링 감사합니다. 월급쟁이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면 손해배상하지. 그 다음에 벌금 폭탄. 벌금 소득이 이명박 때보다 2배래잖아. 잘 사는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약속을 지킨다더니 모든 노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20만 원 연금 준다더니 그것도 뻥이요.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이제 상상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냥 해본 말이라 그러고. 게시타포님 감사합니다. 경제 민주화도 없던 얘기고. 연말 정산해가지고 세금 더 걷어가고. 세금만 올랐어. 세금만. 공과금 세금 다 올랐어요. 그런데 뭐만 안 올라? 월급만 안 올라. 그러면서 또 알짜배기 공기업은 다 팔아제껴. 정말 박근혜다운 정치예요. 이런 박근혜 누가 뽑았어? 국민이 뽑았어. 왜? 깜빡 속아 넘어갔죠. 박근혜가 정치 잘할 줄 알고 박근혜가 그 박정희 때 우리 노인들이 대금님 감사합니다. 박정희 시절에 이 시골 노인들이 그땐 먹고 살만해졌다. 이승만 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왜냐면 이승만 때는 김일성의 북한보다 가난했어. 우리나라가 워낙 이승만이 무능했기 때문에. 근데 박정희 때 먹고 살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박정희가 정치를 잘해서 먹고 살만하게 된 줄 안 거야.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던 시대였고 그 공장은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지어진 공장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장 짓듯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막 수출하고 그랬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하여튼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서 농촌에 공부 못한 자녀들이 서울의 도시의 공장으로 나가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아껴서 시골로 보내주면서 먹고 살만해진 거야. 그런데 그게 박정희 덕이라고 오해를 한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겠어요. 노동 문제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가 거기다가 마을마다 들어오는 천막극장에 가서 보면 박정희가 막 큰 공장 가서 지시하는 거 나와. 그럼 이게 다 박정희 덕분인가 보다. 우리 노인분들이 속아 넘어왔던 거야. 이제까지 40년을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그 진실이 밝혀진 거 아니야. 어?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잘해서 그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진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 딸들이 그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돈 벌어서 손가락 잘리고 미싱에 손을 박으면서 돈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만해진 거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정희의 농산물 가격 정책,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고, 그걸 아들 딸들을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저임금으로 그걸 나눠 먹으면서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을 시골 노인들은 아직도 박정희 덕분에 먹고 살게 됐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삶은 돼지고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거짓 신화를 다시 재현하려고 물불을 안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신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 여기 그대로 넘어가면 이거 박씨왕조가 이거 세습하는 것 같아. 박씨왕조 세습도 가능해? 네. 옷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독일의 메르켈은 3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박근혜는 1년 동안 120벌을 입었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1년 동안 120벌이면, 그거 진짜야? 아니, 설마 어떻게 그럼 1년에 120벌이면, 그 3일에 한 벌씩이란 얘기잖아. 그거 사실이 아니지 않아? 아니, 어떻게 120벌을 입어? 사람이 옷이 어떻게 120벌이 있을 수가 있어? 사진 자료가 있어요? 아유, 말이 박도아네트야. 그 말이 박도아네트. 아유. 그 옷이 또 되게 비싸다며. 근데 뭐, 평생 사모은 옷이겠지. 평생 사서 모은 옷이겠지. 설마 그게 1년에 새로 만든 옷이겠어? 예. 그게 한 벌에 뭐, 100만원 이상일 것 같고. 그 옷값이, 와씨, 계산이 안 된다. 3일에 한 벌. 뭐, 나는 뭐 그런 거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니, 뭐, 자기가 돈 쓸 데도 없잖아. 한 달에 월급을 1,000만원 이상 받고, 거기다 1년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250억이고, 1억 6천만원 교부금까지 받으면, 아니, 그 돈 쓸 데가 어딨겠어. 자식이 있어, 남편이 있어, 먹여 살릴 식구들이 있어, 옷이나 지어 입는 거지, 뭐. 그거 갖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지가 낭비하고 싶어서 하는 걸 뭐 어떡하겠어. 예. 이멜다? 이멜다 닮았다고? 그니까,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 돈은 많고, 쓸 데는 없고. 예.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몰라. 근데 사실 좀 그렇죠. 지금 온 나라의 국민들이, 그래, 미안해. 근데 쪼박한 말은 실수. 온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심각해. 경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정말 하루 걸러 한 집씩 폐업하는 분위기야.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이제 진짜 다 망했어, 다. 아니, 요즘에 가면 골목마다 떨이 무슨 땡처리 속옷 판매가 골목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 그죠? 식당들도 다 망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월급, 노동자들이 줄었어. 공장 다니던 사람들도 지금 공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장에 문 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월급 받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정리해고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공장이 문 닫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없어, 진짜. 쓸 돈이 없어. 예. 지금 쓸 돈이 없다니까? IT 업체들도 임금 체불 문제. 그러니까 일은 해도 돈을 못 받는 상태.
지금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길에 돌아다니질 않아. 그죠? 아예 지금요,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끔씩 그러는 거야. 우리 동생이 2층 미용실을 하는데, 하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밖을 내다보면,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혹시 어렸을 때 봤던 휴거처럼, 딴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자기 혼자 남았나 걱정된다고. 1시간, 2시간을 밖을 내다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대잖아. 어저께요, 저도 차 타고 쭉 가면서 보니까 거리에 차도 많지 않더라고. 쓸 돈도 없고, 그리고 평일에 너무나 무리하게 8시간 계약해놓고 16시간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해. 자는 게 남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경제가 정말 비참해지고 있어요. 서민 경제가. 소 뭐뭐가 딱 걸려. 뭔데? 1인 노래방도 생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소프트런? 그게 뭐지? 소프트런이 딱 걸려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소프트런이 뭐예요? 패치 관리하는 시스템.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서민들의 상황이 죽지 못해 사는 지경이야. 모든 돈이 올라가지고 공과금이 다 오르고 월급 빼놓고 다 올랐잖아. 물가도 다 오르고 하다못해 과자들도요. 무슨 친환경 과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상자당 몇천 원씩 가면서 내용은 너무 조금이야. 아주 조금의 내용을 큰 상자에 몇천 원씩, 그러니까 작은 상자가 뭐 요즘에 고급화 정책 과자들도 너무 비싸진 거야. 근데 애들 키우는 집은 과자를 먹여야 되잖아. 과자값도 없다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서민들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120벌이나 옷을 갈아입고 싶은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까 이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 무슨 카드를 만드는데 뭐 카드 연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VIP 카드를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해외에 VIP 40여 개국의 VIP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카드래. 내가 정말 아침에 마케팅하는 아가씨는 얼마나 아침부터 긴장을 하겠어. 그래서 내가 초선님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카드에서 준다는 혜택을 한 개도 나는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1년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40개국의 VIP 라운지를 이용할 일도 없는 사람이고 무슨 저 VIP 혜택 줄 거 내가 받을 게 단 한 개도 없다. 내가 진짜 미안한데 그래서 내가 카드를 못 만들겠다. 나는 지금 있는 레이디 카드로 만족한다. 왜냐면 레이디 카드는 가끔 조카들 데리고 밥 먹으면 외식할 때 할인이 돼요. 우리 집에 나한테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고 끊었더니 우리 딸이 낄낄거리면서 참 엄마처럼 사는 사람도 없을 거야. VIP 카드를 쓸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끊는 사람이 참 없을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청자들 중에 그렇게 VIP 혜택 볼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정말 심각한. 아니 노점상들도 문을 닫어. 그죠? 노점상들도요 요즘에 문을 닫어. 문 연 노점상들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들이 그러니까 뭐 아침에 잠깐 출근 시간에 우리 동네 보니까 포장마차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아침에 잠깐 출근 시간하고 전철역의 노점상이. 그리고 저녁 때 잠깐 하고. 낮 동안에 전기요금 나오고 무슨 기름 끓이면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도 문을 닫고 있어 지금. 낮 시간에는요 한마디로 떡볶이 순대를 사 먹을 데가 없다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 근데 이 심각한 상황에 옷을 그렇게, 아유, 120벌을 3일에 한 번씩 새 옷을 입고, 아유. 아니, 근데 그동안에 텔레비도 잘 안 나오지 않았어? 언제 그렇게 옷을 입었대? 집에서 자기 혼자 입나? 아니,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솔직히 일주일 동안에 텔레비 켜봤자 맨 옛날 화면만 나오던데 그 120벌씩 옷을 어디 가서 입었대? 어. 아니 아니 그 어저께 심상정 의원이 JTBC 토론회인가 그저께인가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푸틴 대통령을 2번을 만났다고. 푸틴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이 심상정이 자기가 푸틴 대통령을 2번 만났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뭐 이야기도 했다. 예. 아, 시진핑. 아, 맞다. 시진핑. 시진핑을 2번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랬다. 어제 시진핑.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와. 그 말 딱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을 2번이나 만났는데, 1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난, 예. 한 번도 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더라고. 정말 맞는 얘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하고는 안 만나. 국회의원들하고도 안 만나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어저께까지 2번 했나? 아니 기자회견 한 번이었지. 공식적으로 한 번이고 어제도 일방적인 뭐 써갖고 줄줄 읽고 나갔다며. 지난번에 기자 질문. 야, 그 기자들하고 질문하기로 한 거, 기자들한테 질문지가 뿌려졌는데 그 질문지에 언론사가 바뀌어있더만. 언론사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지에 나와 있는 질문대로 순서대로 읽느라고 남의 언론사 질문을 지목받은 기사가 읽은 것까지 나오더만. 그렇게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읽고 나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는 무슨 대화? 정말 1년간 공식 의상만 122벌. 대통령은 노. 패셔니스타 예스. 패션은 적재적소. 국정운영은 암담. 옷깃부터 단추까지 모두 빨간 상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1일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9월 3차 회의에도 같은 옷을 입고 등장했다. 우리 경제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서 경제를 활력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다며 스스로 투자 활성화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재킷이다. 대선 전날 방문한 똑같은 옷을 2번이나 입었네. 대선 전날 방문한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3000 시대를 약속한 것을 비롯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경제 행사에 줄곧 빨강색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6월 방중 당시 경제사절단 조찬,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견기업회장단 오찬 어쩌고저쩌고 해도 디자인은 달랐지만 강렬한 이미지의 빨간색 패션은 변함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예전부터 머리 스타일과 패션을 잘 이용하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게 하는 올림머리가 대표적인데 돌고래님 고마워요. 머리카락을 여러 개 핀으로 올려 고정시킨 헤어스타일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전투복이라 불리는 바지 정장을 입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취임 이후 군 관련 행사에 줄곧 카키색 외투를 입는다거나 해외 순방에서 한복을 빼놓지 않는 등 패션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에 적극적이다. 취임일의 기자회견도 단 한 번뿐이었고 주요 시국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등 불통 이미지를 쌓아온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패션으로 또 다른 이미지 만들기를 해온 셈이다.
지난해 2월 25일 취임 이후 2014년 2월 24일까지 단비뉴스 취재진이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중심으로 일일이 집계한 결과 박 대통령이 착용한 옷은 총 122벌이었다. 공식 일정에서 사진으로 찍힌 의상 가운데 중복 착용한 것들을 뺀 수치다. 패션 정치, 패션 외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임기 1년 만에 공식 석상에 착용한 옷가지 수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우선 옷을 자주 갈아입는 해외 순방이 잦았기 때문이다. 첫 순방지였던 미국에서 5일간 선보인 옷만 한복 3벌을 포함해 모두 10벌이었다. 5일 동안 10벌. 2013년 9월 초 GDP 참석자 방문한 러시아와 베트남 국빈 방문, 그리고 10월 초 에이펙 참석과 동남아 순방에서 각각 13벌을 착용했다. 중국 방문 3박 4일에 9벌, 중국 순방 일주일간 무려 16벌을 갈아입어 패션쇼를 방불케 했다. 황금색부터 분홍, 초록, 빨강 등 화려한 양장과 한복을 다양하게 입고 등장하니 대통령이 순방길에만 오르면 언론은 의상 관련 보도를 쏟아낸다. 미국 방문 때 박 대통령이 푸른 재킷을 입고 나타나자 오바마 대통령의 넥타이와 색깔이 같다며 커플룩 효과를 운운했고, 영국 방문 때 다홍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나오자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에리자베스 2세 여왕과 색궁합이 맞는 패션 외교라고 치켜세웠다. 9월 초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첫 공식 일정으로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 무대에 올랐을 때는 국내 언론 대부분이 한복 외교라며 찬사를 보냈다. 언론은 해외 순방의 목적, 의미,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반응 등을 자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하기보다는 청와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통령의 패션 등 볼거리를 보도하는 데 치중했다. 보도라기보다는 홍보에 가까운 기사들이 많았다. 동아일보는 토요판 커버스토리 4개면을 할애해 대통령의 패션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박근혜 패션 프로젝트. 지금까지와 패션을 심층 분석해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는가 하면 패션 전문가에게 의뢰해 새로운 스타일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 옷이나 입어야지 뭐. 사실 나는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박근혜가 옷 갈아입는데 신경 쓰는 게 나는 자기가 직접 정치한다는 것보다 나아.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는 이렇게 박근혜가 옷 갈아입고 다니는 게 자기가 직접 정치하겠다는 말보단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어. 자기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동아일보도 얼마나 괴롭겠어. 대통령이 뭐 내용이 있어야지 비판이라도 하고 이렇게 분석이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써주는 대로 줄줄 읽고 그나마 써준 것도 제대로 잘 못 읽어가지고 뻘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라도 써야지 어떡하겠어. 그 내용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기사를 쓰는 거지 뭐. 원래 이렇게 좀 등기 없는 여자들이 외모에 참 신경을 많이 써. 패션은 적재적소, 정치는 순방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기 힘든 반면 볼거리만큼은 화려했던 해외 순방이 잦았던 덕분에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주요 업적으로 외교가 꼽히고 있다. 물론 여성 대통령이 외국에서 한복 등으로 패션 감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근데 이제 한복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든가 그런 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지. 그 경호원이 경호과장인가 바뀐 게 영국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며. 런던에서 이제 철퍼덕 넘어진 것 때문에 경호과장이 바뀌었다더만. 그랬던데 종편은 그것도 모르고 경호과장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의 안전이 우선인데 경호처장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막. 에휴. 아니 지가 넘어지고 경호과장은 왜 잘러. 아유. 하여튼 뭐,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다 해서 흉잡을 외국인도 없다. 취임 첫날 한복과 양장 5벌을 소화한 것을 언론이 화제로 삼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특히 보수 언론이 대통령의 패션 변화에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주목해야 될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 등에 대해서는 감시 능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 뒤집은 걸 숨기려고 옷만 갈아입었구만.
언론이 적재적소 패션이라며 TPO,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입을 옷을 직접 결정한다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링을 칭찬한 것과 달리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패션 센스만큼 빛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등 야당의 선거 공약 등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했으나 결국 종래의 줄푸세 기조, 곧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말았다.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고 대선 당시 호언장담했던 복지공약 역시 대부분 파기되거나 후퇴했다. 지금 범위가 축소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까지 흔들고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는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국고보조 힘겨루기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다. 아니 공약은 지가 안 해놓고 돈은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라 그래?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운 공약들이 대부분 축소되고 임기 1년차 정부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패션은 암담한 현실을 위장하는 이미지 정치나 이벤트 정치로 보일 수 있다. 재임 시절 핀란드를 국가 청렴도 1위, 국가 경쟁력 1위,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1위인 나라로 만들고 퇴임 당시 지지율 80%에 육박했던 타르야 할로넨 전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답지 않은 소탈한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그녀는 2002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집에서 쓰던 다리미 판을 가져와 호텔 객실에서 손수 옷을 다려입고 호텔에서 제공한 전문 미용사의 머리 손질도 사양하며 자신이 직접 머리를 다듬었다. 2011년 대통령으로서 주최한 마지막 연회에 이미 여러 번 입었던 옷을 입고 나타나 정치 인생 마지막까지 여성 지도자가 흔히 구사하는 패션 정치를 지향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다방면으로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집권 이후 고용률 평균 60%대에서 2011년 기준 72.6%까지 끌어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패션은 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위에 선정되고 지난해 독일 총리로 3선에 성공하면서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넘어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가 될 예정이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패션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다. 2008년, 10년, 11년 그녀는 같은 디자인 옷을 색상만 다르게 해서 계속 입는 걸로 유명한데 가디언은 메르켈의 의상을 채도별 나열하며 비극의 광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기 체형과 외모에 적합한 몇 개의 디자인을 고수하며 색상에만 변화를 주는 메르켈의 무신경함은 단골 디자이너의 맞춤복만 착용하는 박 대통령과 비교가 된다. 유럽 최고 음악제로 알려진 잘즈부르크 페스티벌을 방문하면 2008년, 2010년, 2011년 세 벌 모두 똑같은 옷을 입었던 메르켈의 패션을 과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중 봉기를 부른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남편과 하와이로 도망간 뒤 말라카냥 궁에서 3,000켤레의 구두가 발견돼 빈축을 샀다. 이멜다를 다룬 영화에도 3,000켤레 구두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인간 욕망의 바닥을 보여준 진짜 비극이었다. 민주주의의 복지의 확대에는 관심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정치는 무엇으로 귀결될까? 참. 뭐 어떡하겠어. 그동안 이렇게 막 박근혜 대통령 영어 잘한다고 뻥쳤다가 그냥 다보스 포럼 가갖고 뻘짓거리 하는 바람에 다 들통났지. 정책이라고 해봤자 이번에도 또 엊그저께 무슨 정책구상 그거 한 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알죠? 박근혜가 직접 40분인가 읽었잖아. 근데 그 읽은 내용이 정부 부처의 자료집하고 달랐던 거야. 400페이지짜리 무슨 정부 부처 자료집이 그 사전에 얘기된 정책회의에서 나온 대로 다 짜놨는데 그걸 박근혜가 다 지가 고친 거야. 읽어보면서 지가 직접 어떻게 한다를 고치면서 중요한 거 6가지는 막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 그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거 자료집을 못 내고 있대잖아. 그러니 옷 갈아입는 거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아비트리지님 감사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근데 원래 대통령은요, 이제 대통령 정도 되면 코디가 다 있어. 코디가 다 있어서 이 코디가 다음 날의 일정을 딱 알아내서 다음 날의 일정에 맞게끔 의상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막 협찬을 받아서 대통령이 한번 입으면 뜰 거다. 막 이렇게 뻥까면서 협찬 받아다가 이제 입히는 거겠지.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국민들이 지금 80% 이상이 굶고 있다. 국민 80%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20벌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다는 거를 모를 뿐이야. 아니 난 솔직히 얘기해서요. 난 진짜 바보였나 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3개월 동안 뉴스 자료화면에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박근혜가 진짜 소박하구나. 이 여자가 정말 그래도 자기 아버지한테 지 엄마한테 배워갖고 근검 절약하는구나 그랬어. 알고 보니까 3개월 동안 기자들한테 안 나와서 대선 전화면을 3개월을 쓴 거였어. 아, 난 바보였나 봐. 네. 예. 내가 잠수탄 기간 동안에 옛날 자료 계속 돌리는지 모르고, 허유, 대통령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맨날 생각했다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들도 다 그랬을 거 아니야. 할머니들도 다 그런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경제혁신 3개년, 그거 봤어? 그 트위터에 그 3개년이, 그 트위터, 김영삼, 김빙삼 그 트위터 봤어? 3개년이, 윤진숙, 최연애, 야! 이렇게 하고, 아유,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나는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어. 김빙삼이 그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이지 그랬다니까? 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시작부터 혼란. 3년 동안은 뭐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한국 경제의 큰 틀을 바꾸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청와대 비서진과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내용도 기존 부처 업무 보고를 짜집게 한 것이 많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의 세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통령 담화 후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작업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부터 분류를 해야 된다. 몇 개의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부 계획이 몇 개인지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3개년 계획을 100개 실행 과제로 정리했지만 대통령은 66개로 축소했다. 담화문 발표 15분 전에 최종 확정됐다. 청와대 주도로 급조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속출했다. 일부 과제는 담화문에 언급됐지만 기재부 배포 참고자료에는 빠졌다. 참고자료에는 있지만 담화문에 없는 것도 있었다. 경제 사령탑격인 기재부의 배포 사령탑격인 기재부가 세부한 결정을 못하자 다른 부처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날 현호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개년 계획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보충 설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기재부 과제에 포함됐다가 대통령 담화에는 빠진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 분리에 관해 현 부총리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담화에 나온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3년 안에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가 과제로 미뤘다. 모 부처 공무원은 각 대책이 이곳저곳에서 들어가 있어 어느 것을 먼저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부처의 핵심 과제라고 해도 대통령이 언급한 3개년 계획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 방안을 직접 발표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잠깐만, 현 부총리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 방안을 직접 발표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 영역이어서 현승환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현 부총리로 바뀌었다. 27일 발표되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도 현 부총리가 발표하기로 했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현 부총리의 얼굴 내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옷만 근데 사실 그래. 그게 하루아침에 뭐 내용이 차겠어? 낙순물처럼님 감사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너무 다행이야.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게 진짜 진심으로 다행이야. 낙순물처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내용 없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안 됐어 봐.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요,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유,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된 거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바닥을 봐야 된다고 봐. 그 아주 바닥을 국민들이 봐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그래도 우ጮ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안 되기를 나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정말 박근혜의 이 거품, 박근혜에 관한 허상이 철저히 무너져야 돼. 그래야 정신들 차린다니까. 예. 물론 확실히 차린다는 보장은 없지. 우리 국민들이 또 박근혜가 정신 차리기 바라는 거나 국민들이 정신 차리기 바라는 거나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 기적이 일어날지. 어느 날 벼락 맞고 제정신이 될지도 모르잖아. 대통령 청와대에 벼락 떨어지게 기도해야 되나? 자, 오늘 방송 이 정도 하려고 그래요. 예. 혹시 또 네티즌들의 누리꾼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 있습니까? 예. 누리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제가 오늘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룬 거 있어요? 광해의 꿈님 감사하고요. 내가 또 다뤄야 되는데 빼먹은 거 있어? 따따따님 감사하고요. 스마일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 즐거운씨님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1817분께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재미없었나? 김무성? 현직 대통령은 존칭으로 해야 될 듯. 딩구리양님 감사하고요. 라이스맨 파파님 감사하고요. 야! 니네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원이 노무현이가 그랬잖아. 아니면 노가리 육실할놈 그랬잖아. 나도 그렇게 불러줘? 육실할년 이렇게 불러줘? 이름 불러줄 때 고마운 줄 알아. 상기맘님, 싸부리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존칭을 쓰래? 지랄 연병. 경훈이 이모님 감사하고요. 명선땡님 감사하고요. 문대성 이야기가 빠졌다. 맞다. 그래요. 문대성 이제까지 아비트리지님 감사합니다. 문대성이가 지금 국민대에서 이제까지 이제 표절 확정을 안 해줬잖아. 본조사에서. 아비트리지님 감사하고 광해의 꿈님 감사합니다. 근데 국민대가 드디어 정식으로 발표했죠. 예. 국민대가 문대성 표절 맞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 이게 IOC 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이 공식 조사 결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예, 밥 내가 사줄게님 고마워요. 근데 이제 결국 국민대에서 IOC가 자꾸 저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표절 결정을 안 해주다가 이번에 이제 복당된 다음에 새누리당 복당이 되니까 판결을 내린 거야. 아바도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예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문대성을 복당시킨 이유가 뭘 위해서?
그 뭐 김연아 금메달을 찾아오기 위해서 복댕시켰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근데 이거 IOC에서는 이게 표절이라는 확정이 국민대에서 나오면 IOC 위원 자격을 박탈한다 그랬어. 진주나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대성이 과연 IOC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뭐 IOC 위원회에서 뭐 김연아 금메달 찾아오려고 받아들였다며. 어떻게 할 거야? 정화 아빠님 감사합니다. 그 김무성 발언은 뭐예요? 김무성 발언. 라이스맨 파파님 감사하고요. 김무성 발언이 뭐예요? 예. 국민대 애들이 친민주당이다. 지랄을 한다. 논문 표절을 인정하면 친민주당이냐? 아이 또라이 새끼야. 예. 공약을 읽은 것 뿐이라고 했다. 그 뉴스 좀 갖고 와봐. 예. 새누리 김무성.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대통령 찍은 거. 예. 그거 어딨어요? 그 뉴스가? 잠깐만. 이건가? 무슨 얘기지 이게? 김무성이가 한 말이 무슨 내용이야? 새누리 김무성,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대통령 찍은 거다. 대한변협에서 강연. 돈이 있어야 주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국가재정 감안에 공약하기는 불가능. 당선되고 봐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포럼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으며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표를 찍어줬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노인복지 공약 파기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 대선 후보자가 국가 재정 상황 등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마이뉴스 TV의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변협 초청 강연에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 대통령인데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어르신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거짓말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 20만 원씩 드리라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않겠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냐며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마디로 박근혜는 바보라고 얘기를 한 거네? 김 의원은 특히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국민들이 표 찍어주고 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밝혀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을 속였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선 당선되고 봐야 하는데 라며 당선 지상주의와 공약 파기 이유를 적나라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대표는 제가 꼭 하려고 한다며 당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자격은 없다면서도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까지 내비쳤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찬양도 반복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돼버렸다며 시대의 선각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 인물로 다시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 분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꼬봉인 김선동이라는 놈은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렸다. 만약에 체류탄이기 망정이지 수류탄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겨냥한 듯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모차에 자기 아이를 태우고 데모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라며 이건 좌파들이 전부 배후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가지고라고 좌파 타령을 늘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에 54개 좌파 단체가 있다. 여기서 전부 사회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각종 괴담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TV는 한국형 사회대탈 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제로 1시간 남짓 진행된 김우현의 강연에는 김우현 총의 요청으로 영상 취재가 전면 불허됐다고 전했다. 예. 김무성이, 예. 김무성이 저기 아니야? 지난번에 애를 하나만 낳으면, 예. 김무성이가 애를 하나만 낳은 사람들, 뭐라 그랬더라? 범죄자라 그랬던가? 죄인이라 그랬던가? 반성해라 그랬나? 김무성이 지난번에는 애를 하나씩밖에 안 낳은 사람들 반성하라고 막 그랬잖아. 그랬는데 뭐였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김무성이 애를 하나도 안 낳은 박근혜 뒤통수에 도끼를 꽂았다. 예. 그래, 하나를 낳으면 하나밖에 안 낳으면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뒤져야 되겠네? 그래, 난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나는 반성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낳은 박근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해. 예. 자, 이건 뭐예요? 누구냐? 조선일보 갖고 온 거. 누구야? 조선일보 갖고 온 거. 내가 조작가의 소설일보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랬지? 하지만 내용을 볼게. 페이스북에 확산 중인 박근혜 개표 부정 사진의 진실은 그 많은 700표는 어디서 왔을까? 박근혜 부정선거. 이러면서 지금 목동 제4투표소 집계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투표의 증거란 취지의 사진이 최근 수일 사이 페이스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모 대학 3학년 정모 씨는 11일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한 건의 게시물을 받았다. 게시물 제목이 그 많은 700표는 어디에서 왔을까였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은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대조 결과라는 제목의 선관위 문건을 촬영한 사진인데 지난 12월 대선 당시 서울 양천구 목삼동 제4투표구의 투표 현황 기록이 담겼다. 사진 속 문건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득표수에만 빨간색 테두리를 그려놨다. 사진 속 문건으로 본 박근혜 당시 후보의 득표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 집회 결과가 1169표, 미분류가 76표, 둘을 합산해서 1945표로 표기돼 있다. 사진 아래에는 116구 더하기 76은 1245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945가 됐다. 그 많은 700은 어디서 온 걸까라는 글이 달려있다. 반새누리 성향 네티즌들은 이 게시물을 돌려보며 박 대통령과 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인정했다. 11일 터져나온 각종 연예인 스캔들이 개표 부정 이슈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덧붙여져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는 문제의 사진 원본을 보면 박근혜 후보의 득표 합계는 1245표로 나와 있다.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가 빨간색 테두리를 통해 숫자 2의 아랫부분을 가려 구처럼 보이게 해놓은 것. 정 씨는 처음 사진을 본 순간 진짜 그런가 한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알고 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우리 방에서 개표 부정 얘기하지 말란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료를 만든 애들이 쟤네들이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개표 부정의 증거라는 내용이요. 예? 개표 부정의 증거라는 내용이 쟤네들이 만들어 뿌린 거야. 잘 모르겠어? 이 사진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개표 부정의 증거라고 떠돌고 있는 자료들을 봤어요. 봤는데 전부 다 문제가 있어. 그 자료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자료들이야. 만든 놈들이 쟤네들이라니까? 그래서 아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거 내가 뭐라 했어?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 쟤네들이 같은 패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 봐, 이거 페이스북으로 이거 돌린 사람들 이거 다 당하는 거야. 그리고 너 어떤 새끼야 아까부터
네가 좋아하는 뉴스다. 이건 내가 기다려온 뉴스야. 망치 부인 방에서는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 다 강퇴당했어. 알아? 너 지금 나한테 알고 돌리는 거야? 자, 망치 부인 방에서는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망치 부인이 개표 부정 주장한 사람들 강퇴시키는 거 본 사람 손? 망치 부인이 그 개표 부정 주장한 사람들 강퇴 블랙 걸리는 거 본 사람들 손? 우리 방에서 개표 부정 주장하면 다 작살났어. 왜? 내가 딱 보니까 요거 만든 게 타진녀야 옛날. 지금 개표 부정 자료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작자들이 타진녀 출신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딱 그 자료의 느낌, 만들어낸 방식이나 분위기가 옛날에 그 타블로 가지고 시비 걸었던 새끼들이 조작했잖아. 왜? 사실을 살짝 왜곡해가지고 엉뚱한 증거를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조작한 꼬라지가 이거 다 좀 문제가 있는데 싶은 내용들인데 그게 옛날 타진녀 자료 만들던 애들이 만든 거야. 딱 그래. 내가 그 얘기한 거 들은 사람. 내가 작년 그때 그 누구였어? 누가 막 저기 성관이에 전화하는 쇼하면서 그 영상이 돌길래 내가 그랬잖아. 이거 타진녀에서 자료 만든 수법이다. 그 얘기하는 거 들었던 사람. 이게 개표 부정이 이래서 위험한 거야. 망치 부인이 그동안 개표 부정에 낚이지 마라. 얘네들 이런 거 엄청 갖고 있을걸? 얘네 지금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요. 그거 쟤네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어. 자,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언제였어? 2008년에 촛불 집회가 그 원래는 7월 5일날 끝날 예정이었어. 7월 5일에 승리적으로 끝내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명박이 잘못하면 다시 모이자. 이게 99%의 의견이었는데 그때 극소수 급진파 애들이 촛불을 끌 수 없다.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8월까지 이 촛불을 이어갔어. 7, 8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99%는 이런 촛불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동력이 확 줄어버린 거야. 그때 국민들은 그런 사정을 잘 몰랐잖아. 촛불이 줄어들고 있다고 막 조바심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때 어떤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대생이 죽었다. 시위하는 여대생이 죽었다. 그걸 봤다. 그러면서 그 증거 자료들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사진 막 동그라미 치고 막 화살표 하고 하얀색 뭐가 실려 나가는 비슷한 사진 같은 게 돌면서 여대생 사망설이 돌았어. 근데 그 자료를 나도 딱 보고요. 이거 진짜야? 그래갖고 내가 국회에다가 이런 자료가 있는데 봤냐? 그러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국회 보좌관들이 자기네들도 검토해봤는데 사진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건 확실한 내용이 아닌 거다. 모든 살인사건에는 시신이 있어야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신이 없는 상태라서 이걸 가지고 떠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뭔가 의도 있는 움직임이다. 이거 일부러 이놈들이 이거 사건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방에서는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지 마라. 너네 여대생 사망설에 낚이면 너네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기어이 여대생 사망설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박망희님 앞에 있는 거 띄어요. 예. 그 여대생 그 사망설 주장하는 애들이 나중에 한겨레 신문 일면에 광고를 내자. 그러면서 무슨 이제 어떤 사진, OT 사진 같은 거를 가지고 여기 사진 속에 동그라미 이 여자를 찾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한 일면 광고를 냈어. 그러면서 그 광고를 내기 위한 모금운동을 하면서 어떤 남자가 통장 번호를 공개를 했네. 근데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그 남자애가 그 통장으로 카드 대금이 나갔는데 카드의 사용처 중에 마사지 업소가 있었다. 모금으로 성매매. 기억나지? 그래서 그 모금운동, 모금운동한 돈으로 성매매했다라고 기사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촛불이 완전히 끝났잖아. 레스트 인피님 감사합니다. 그 뒤로 촛불 얘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등신돼 버렸어요. 등신.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그 여대생 사망설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어이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다가 다시는 촛불 다시 붙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009년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그날 밤부터 갑자기 경호원이 죽였다. 경호원 타살설이 나오는 거야.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수십만 건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장했던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이 죽였다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경호원이 죽였다 설이 퍼진 거야. 그때도 그 경호원이 죽였다라면 근데 그때 아주 그럴싸하게 도는 거야.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다 개소리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고 했던 그 많은 사진 자료들 글들 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야. 그런데 마치 진짜처럼 보이잖아. 진짜처럼 보이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낚은 거야. 그래서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소위 뭐였어? 걔네들의 수법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수법을 내가 어디서 발견했냐? 2010년 타진요에서 막 그 어마어마하게 타블로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딱 자료를 만드는 수법이 2008년 촛불 여대생 사망설 퍼뜨린 애들이랑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타살당했다고 자료 만들었던 애들이랑 수법이 같아. 흐릿한 사진을 가지고 그 미확인 사진들을 찍어 붙여가지고 그걸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러면 이게 나처럼 그 딱 보면 뭔가 안 맞는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낚이는 거야. 저 개표 부정 뉴스도 마찬가지야. 딱 그 만들어낸 방식이 그 타진녀 애들이랑 똑같아요. 지금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나 쟤네들이 만들어 퍼돌리는 사진 가지고 낚여가지고 이름 있는 민주인사들까지 그 개표 부정 주장하는데요. 그 자료 출처가 저쪽 애들이라니까? 그거 여러분 낚는 거예요. 나 그래서 시국미사도 되게 걱정돼. 지금 시국미사에서 계속 개표 부정 얘기가 나와. 내가 볼 땐 저쪽 애들이요. 일부러 시국미사에 접근한 것 같아. 시국미사에 접근해서 내가 부탁했던 두 가지. 박근혜 사태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개표 부정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시국미사에서 계속 두 가지를 얘기해. 그지? 박근혜 사태. 박근혜 사태. 그 다음에 뭐 개표 부정 얘기를 계속 시국미사에서 발언을 하게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나한테도 접근을 했어. 나한테도 전화번호 한 번만 달라. 그리고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팬이라고 막 그랬는데 표정들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그게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야.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정말로 나한테 막 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자료를 줄 게 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해. 근데 내가 다 자른 거야. 이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다 싶어갖고 내가 다 잘라낸 거예요. 왜냐? 이 자료가, 선관위 자료가, 가령, 여러분 봐봐요. 이 선관위 이 자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자료야. 한 예를 들까요? 지금 선관위의 이 서류,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자료라고. 여기 빨간 줄 쳐가지고 이 자료 만든 게 누구겠어? 선관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거는 선관위 내부 사람만 보는 자료라고. 그런데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었어. 이거 누가 그랬겠어? 이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는 애들이 이거 그 한 패래니까. 지금요 거기 낚인 게 지금 사재단하고 그 사재단이랑 유권소랑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낚여 있는 거야. 이 자료의 출처를 잘 생각해 보라고. 어게인무님 감사합니다. 자료의 출처가 이건 선관위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이야. 그게 떴단 얘기는 뭐겠어? 그 새끼들이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거야. 한 번은 뭐가 있었냐면요. 무슨 엑셀 파일이 돌았어.
예, 엑셀 파일이 돌면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그 무슨 성관위에 어느 지역 성관위로 들어가서 보면 엑셀 파일이 떠 있는 거야. 그 엑셀 파일의 내용이 18일자로 만들어진 투표 개표 일정이 엑셀 파일로 있는 거야. 뭐 그런 자료예요. 그러면서 거길 진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선거구도 가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를 갔더니 진짜 있더라면서 링크를 2개를 해놨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링크에 들어가서 볼 거 아니야. 걔가 글 쓴 링크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그런 엑셀 파일이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도봉구 선관위도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도봉구에는 아예 그런 엑셀 파일이 없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선관위에는 선관위 다른 사무실에는 그런 엑셀 파일이 올라온 자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2군데에만 올라가 있는 일부러 그 자료를 올리고 그걸 만들어낸 거야. 선관위에 올릴 수 있는 자료 아무나 올린 자료 아니에요. 그리고 선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료는 모두가 똑같이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부러 그 선관위 엑셀 선관위 선관위에 어느 구 선관위에 2개를 올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상해서 자기네 구도 봤더니 그렇다면서 2개를 링크해 놓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이트만 들어가 보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부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니 그 링크만 가서 볼 거 아니야. 어머 진짜 그러네. 지금도 그러네. 그렇게 낚고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다른 구들 다 찍어보라 그랬어. 다른 구에는 없어. 다른 구에는 그런 서류 자체가 올라가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이거는 선관위에 접속 가능한 놈들이 그 개표 부정 자료를 올리고 있는 거라니까. 왜? 뭐 때문에? 지금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뭐가 증거가 다 나왔고 특검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국정원 증거 조작 이게 큰 사건 아니야. 국정원 증거 조작단 문제로 다시 몰릴 때 이때 이 페이스북으로 이게 돈 거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은 페이스북에 뭐가 돌아야 될 때냐?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진이 돌아야 될 때잖아. 상식적으로. 안 그래? 지금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진, 도장 다른 거, 국정원에서 냈던 증거 사진이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 내용이 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저게 돌았다니까? 아니 자료를 딱 보면 느낌이 안 와? 이건 선관위 내부만 보는 자료다. 선관위 내부 자료를 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돌리는 건 선관위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거다. 다른 말로 선관위 출신들이 뿌리는 자료다. 느낌이 안 오냐고. 그러니까 딱 조선일보에서 얘기하잖아. 이거 작년에 돌린 거 맞아요. 아니 2012년 초부터 돌린 거라니까.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돌았어 저게. 그런데 저 돌릴 수 있는 자료에 접근 가능한 건 선관위뿐이라고. 지금 개표 부정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개표 부정하는 애들이 돌리고 있는 자료들이 다 뭐랑 타진요가 했던 거랑 똑같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지금도 내 말 안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금도 개표 부정 얘기 믿고 있는 사람 있지? 아휴, 어떡하겠어. 예. 길을 가르쳐줘도, 진실을 가르쳐줘도 끝까지 안 믿어. 그게 타진요 수법이야. 목적이 뭔데? 지치게 하는 거. 예. 100% 증거인 국정원 증거 조작은 왜 안 돌리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국정원 벌레들이 페이스북으로 다 갔어요. 일베에서 빠져갖고 일베에서 한 2,000명이 돌다가 걔네들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다 빠졌다니까. 그 일베는 방치하고 그 페이스북에서 조작질을 하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저 자료를 만들어 돌리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옛날에 일베에서 했던 애들이 오유하고 페이스북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 괜찮아.
나는 이 김무성의 발언도 나는 이렇게 봐요. 몸방패다. 김무성이 저런 발언들을 자꾸 해서 몸방패가 되려는 거야. 누구처럼? 안상수처럼. 예. 김진태, 김태흠, 김재현, 김무성 전부 안상수처럼 욕방패가 되려는 거야. 욕방패. 지네가 대신 욕먹어서 박근혜 숨기기, 이명박을 숨겼던 안상수 수법을 지금 또 쓰는 거야. 거기에 낚이면 안 돼요. 에?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아먹고 있어. 그래 나는 386이다. 나는 386이다. 그 누가 제 아무리 싼값에 폄하해버려도 그날의 투쟁의 역사 눈물의 함성 바로 거기 너와 나의 뜨거운 청춘이 있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병신 눈에는 병신만 보이고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빨갱이 눈에는 빨갱이만 보이고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 간첩 눈에는 간첩만 보이고 그 말이 나는 이 개표 부정 주장하는 게 특정 세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특정 세력들이 그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심각해. 김한길 퇴진뿐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시민으로 그래 한낱 가수로 보다 나은 내 이런 방송에 빠져드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왜 넌 안 나가? 나가면 되지. 동경이 펴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뭐 이 새끼야? 박근혜하고 망치부인이 같아. 이 개놈 새끼 이거. 미안해요. 개놈 새끼 아니에요. 이런 쥐새끼. 밥 내가 사줄게님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화내면 안 돼. 그래 나는 386 자꾸 화를 내면 내가 막 이렇게 혈관이 막 그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피부가 늙어. 화내지 말고 캔남님 감사합니다. 개표 부정 준비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타살설 주장하고 그리고 2010년에 타진요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2011년에는 걔네들이 뭘 주장했을까? 뭐 특별한 건 내가 느낀 게 없고 뭐 박원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녔던 애들이고 2012년에는 통진당이 최고다 외쳤던 애들이고 레더 21님 감사합니다. 제발 낚이지 마세요. 이거 낚이지 마시고 지금 페이스북에 돌아야 되는 건 국정원 증거조작단이야. 아니 국정원 증거조작단이 돌아야 되는데 어디서 저 되도 않은 선관위 자료가 도냐고. 내가 이랬더니만 좌빨망구래. 야 나는 지금 박근혜가 저기 개표 부정 안 했다는데 왜 나더러 좌빨이래. 인정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박근혜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없었다고 얘기했더니 나더러 좌빨망구래요. 그러면 개표 부정이 있었단 얘기야? 아니 개표 부정 주장하면 개표 부정에 반대했더니 나더러 좌빨망부래. 결국 개표 부정 주장하는 게 니네 벌레들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이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그 지네가 주장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 또 누구냐? 누가 이렇게 또 사고를 쳤어? 내가 개표 부정에 반대했더니 좌빨망부래. 이건 다른 말로 결국 이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소위 박근혜 종박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개표 부정을 막 주장을 해. 그런데 이거 조사권 누구한테 있어? 이 조사한 결과
이거 조사할 수 있는 자료와 한마디로 모든 증거와 자료들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어?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선거 개표 부정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거 우리가 지금 증명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모든 증거물이 박근혜가 갖고 있는 거야. 건드릴 수 없는 거야. 2008년에 살인사건 여대생 사망설. 시체가 없는데 무슨 사망설이야. 시체 확보하고 얘기하랬잖아. 2009년 노무현 경호원이 죽였다설. 경호원이 진짜 죽였다 쳐. 그 수사 총책임자가 누구야? 이명박이야. 그거 경호원이 죽였다로 결론 내릴 것 같아? 나 진짜.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대생 사망설은 촛불이 꺼지는 게 안타까웠던 순진한 국민들. 또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믿을 수 없었던 순진한 사람들. 2010년에는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싫었던 가난한 서민들. 한마디로 여권 한번 못 만들어 본 애들이 낚였던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다니엘 머시기 이름이 틀렸다 이러면서 가난하고 그 정보가 부족한 순진한 서민들을 낚아서 그 자기네들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놈들이 있어. 지금은 100% 명확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여기에 집중할 때야.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 간단한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요즘에 말이야 이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뜬 다음에 지난주부터 개표 부정 얘기가 너무 돌아.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지금은 100% 확인된 국정원 증거 조작단 사건이 페이스북에 돌아야 될 때예요. 어떡하겠어. 이것도 우리 국민의 모습인걸. 이게 우리 국민의 모습인걸 어떡하겠어.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속타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빨갱이 새끼들은 나가라. 네가 빨갱이지. 빨갱이 눈에는 빨갱이만 보여.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예. 그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추천이 2,000개가 안 되네. 방송이 재미가 없었나봐. 예. 혹시 여러분 그 삭발단에 참가 못한다고 막 위축되시고 그런 건가요? 제주강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시청투쟁, 추천투쟁. 망치부인이 살아가면서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계속 들어줄 때 그때 망치부인이 살아있을 수 있고 이 방송에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해주는 거 그게 최고의 투쟁이에요. 그리고 추천해주는 거 추천을 자꾸 해줘서 망치부인 방송의 순위가 올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이에요. 근데 삭발 못한다고 미안해가지고 시청도 안하고 피하고 그러면 망치부인 죽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추천투쟁, 시청투쟁이 제일 중요한 투쟁이다. 네. 안치환이 불렀어요. 삶이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쓰레기 정리합니다. 김한길 퇴진분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란은 누구 때문이야? 김한길 때문이야. 김한길이 저 무능한 박근혜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김한길 퇴진을 위한 김한길 사퇴 촉구 삭발단, 3월 1일 정오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삭발식 거행합니다. 딩구리양님, 들꽃같은 여인님, 호수야님 감사합니다. 그날 삭발하러 못 오시는 분들, 여러분이 여러 사람에게 망치부인 방송 보자고 그 추천해 주시는 거, 그게 최고의 투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그 추천해주신 2005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물해주셨으나 제가 인사 못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호수야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네. 막 오늘 아침 내내 막 설사하느라고 진을 뺐더니, 설사하느라고 진을 뺐더니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이번 주 너무 힘들어. 이 3월 1일 삭발식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러다가 막 3월 1일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시고, 푸른 군뱅이님 감사합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 빠짐없이 시청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빠짐없이 추천해주는 사람이에요.